1948년 여름, 경비대 군기관본부에서 군법회의가 열렸다. 피고는 제주도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 소속 문상길 중위, 자신의 상관인 박진경 연대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정은 미군정의 법정이며 미 군정장관 딘장군의 총애를 받던 박진경 대령의 살해범을 재판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법정입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 더 원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해 봄, 제주엔 한라산 무장대가 제주도 내 경찰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4.3 무장봉기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의 산하 조직이다. 봉기의 주된 명분은 50 단독선거 반대였다. 미 군정은 제주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무장대 소탕에 나섰다. 모슬포에 주둔해 있던 경비대 제9연대에도 진압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9연대의 책임자는 김익렬 중령. 경찰의 초기 진압이 실패하자 그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 방법을 모색했다. 군 내부에서는 4월 3일 이 무장 봉기가 있고 난 이후에도 즉각적인 어떤 그 미군 정당국의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진압보다는 선무와 이 진압을 병용하는 그와 같은 그 전략 전술을 구사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김익렬 연대장이 한라산 무장대 지도부를 직접 만나겠다. 소위 말하는 그 4월 말의 평화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말, 구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군사총책 김달삼이 만나 평화협상을 성사시켰다. 72시간 안에 전투를 중지하고 무장 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평화협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군 정당국이 애시당초 이 협상에 기대를 갖지 않았다. 계속 강경 진압으로 계속 일관하는 속에서 오히려 한라산 무장대의 그 아지트를 확인하는 정도로 협상을 그냥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1948년 5월 1일 오라리 민가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군정은 그 긴박한 순간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했다. 방화범은 우익 청년단으로 밝혀졌지만 영상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촬영되어 있었다. 미 군정은 무슨 의도로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일까? 미군이 비행기 띄워가지고 촬영까지 하면서 거의 5월 1일 날에 촬영해서 마치 한라산 무장대가 마을 방화를 한 듯이 그렇게 꾸며낸 그런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게 5월 1일 날 메이데이 필름이 나오잖아요. 그날 이미 한라산 무장대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하는 걸로 다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의 메이데이 필름은 조작된 필름이라기보다는 한라산 무장대에 대한 아주 전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홍보, 과시용 필름이라고 볼 수 있죠. 오라리 방화 사건은 무장대를 향한 강경 진압의 명분이 됐다. 평화적 해결에서 완전히 돌아선 미 군정. 그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나흘 뒤 긴급 회의가 열렸다. 미 군정과 군경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제주 소요 사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경 진압을 주장한 조병옥 경무부장이 평화적 해결 방법을 주장한 김익렬 연대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것이다. 수뇌부 회의는 결론 없이 끝이 났다. 그런데 다음 날 미 군정은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을 불러들였다. 그가 바로 박진경 중령이다. 그는 일본군 출신으로 제주 근무 경력이 있었다. 일본에서 외국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아무래도 잘했겠죠. 그래서 미군하고 말도 통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군인으로서 제주에서 근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경을 선택했을 때는 자신들의 말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같이 근무할 때부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 파견을 했던 것이죠. 미 군정은 왜 온건파를 해임하고 박진경을 선택한 것일까? 조금 있으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48년 5월 10날에 우리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군은 그런 무슨 이 사건의 원인이나 그런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강경 진압을 해서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것만이 자신들의 임무다라고 미군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엔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왔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미소의 입장은 달랐고 좌우의 갈등은 고조됐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다. 유엔은 한반도의 남북한 총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8년 1월 8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내한했다.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소련과 북한이 거부하면서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명백해졌다. 그것은 단독 정부의 수립을 뜻하기도 했으며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미소 냉전 체제에서 단선의 성공은 미군정의 최대 과제였다. 그러나 제주에서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4.3 무장봉기가 벌어진 것이다. 미 군정은 조속히 진압할 적임자가 필요했고 그가 바로 박진경 연대장이다. 김익렬 연대장 그 회고록에 보면 박진경이 자기 그 관사에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이제 해임된 사실을 통보받기도 전에 박진경 연대장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도 박진경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강경 진압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진경 연대장은 미군정 수뇌부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주 강경 진압 작전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박진경 연대장의 강경 진압 방침은 김익렬의 회고록에서 확인이 된다. 그는 구연대장 취임식 자리에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제주의 폭동 사건을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의 50선거는 순조롭던 육지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전국 200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 지역만 단선에 실패한 것이다. 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재헌 국회의원 선거의 날. 제주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거는 순조로이 진행됐다. 제주도 선거구 3개 중에 2곳이 투표 거부로 무효 처리된 것이다. 해안 마을 중에서도 외도 같은데
삼양 같은데, 화북 같은데 여기는 강력한 경찰서 지서가 있었어요. 지서가 있는데 지서가 있어서 계속 그 경찰들한테 탄압을 받고 고충을 당하는데 그러면 내가 5월 9일 날 투표 안 하기 위해서 산에 도망갔다가 내려오면 이 경찰들이 나를 가만둘 건가? 이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도 외도 사람들, 삼양 사람들, 화북 사람들 투표 안 하려고 5월 9일 날 대거 산으로 가버렸어요. 선거를 앞두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 조국의 분단을 원치 않아 입산하기도 했고 무장대의 강요로 투표를 거부한 사람들도 많았다. 왜 제주는 미 군정이 치르는 단독 선거에 이토록 반감이 컸던 것일까? 아무리 이제 해방이 됐지만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고 미군정도 일제히 공주일정과 똑같이 식량 배급 제도를 실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일제 관리를 그대로 등용하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이 한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거는 경찰이잖아요. 친일 경찰인 거죠. 그래서 이 식량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친일 지배가 여전히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평범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해방은 또 다른 점령의 시작이었다. 제주에선 미 군정보다 여운형 등 선각자들이 뿌리를 둔 제주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더 컸다.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 미 군정은 요직마다 친일 경찰을 그대로 등용했다. 그러나 흉년과 역병에 미국 정책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가난과 굶주림이 계속됐다. 해방된 땅은 이렇게 처참했다.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통치하에서 제주도의 사회 경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3.1 사건이 일어났고 47년도에 그 외부에서 들어온 서청이랄까, 그다음 그 응원 경찰들의 횡포 때문에 계속 억눌려서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어떤 분노가 막 쌓여 있던 게 폭발했다. 1947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가두 행진을 하던 중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아이가 치였다. 항의한 군중을 향해 경찰은 총을 겨눴다. 아기를 업은 어미를 포함해 민간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당 방위로 주장하는 경찰에 민심은 제주도 총파업으로 저항했다. 미 군정은 진상 규명 없이 좌익의 폭동으로 규정했고 파업 주모자 검거에만 몰두했다. 매질과 고문으로 제주 청년들이 죽어나갔다. 미 군정을 향한 억압과 울분 속에서 고립된 작은 섬은 그렇게 점차 탄압의 대상이 되어갔다. 미군정 당국은 이미 4월 3일 무장봉기 이후서부터 그 이전 3.1 사건 때로부터 제주도를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적성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0선거 거부가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이게 이루어짐으로써 제주도를 더욱더 탄압을 강하게 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소위 그 레드 아일랜드로 그렇게 규정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을 밟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군정의 통치 정책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50단선의 실패. 그것은 더 강력한 진압 작전으로 가는 계기가 됐다.
미 군정은 함정을 급파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바닷길을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른바 해안 봉쇄 작전이다. 지휘관은 강경파 브라운 대령. 전쟁 경험이 많은 그는 한 기자회견에서 전략을 공개했다. 사태 진압을 위해 섬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작전이다. 유혈 진압을 예고한 것이다. 작전은 부연대 박진경 연대장이 직접 주도했다. 그의 강경 토벌 작전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양민과 폭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도가 출현한 지역의 주민들을 무조건 연행해 갔다. 무차별적 토벌에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었다. 당시 수용소에 수감됐던 한 중학생의 석방 증명서다. 미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취조를 했다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 군합발에 짓밟혀야 했을까? 정말 닥치는 대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연대장이 학살 명령을 했다.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한 지 한 달여 동안 군경 토벌대에 끌려간 사람은 약 6천여 명에 달한다. 당시 무장대 수는 불과 500여 명이었다. 명령에 불복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총칼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들이 무수했다. 한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박진경 연대장의 가혹한 토벌 작전이 계속되자 구연대 내부에선 반발이 일었다. 일부 군인들이 탈영을 한 것도 그 즈음의 일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제주 출신이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출신 구연대 군인이었던 분들도 여러 분 만나서 취재를 했거든요. 구연대의 정서라는 것은 제주 출신 군인들은 당연히 바로 그 경찰의 피해를 당하는 그 도민들이 자신들의 이웃 또는 가족이거든요. 또는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국방경비대에 그러한 깔려있던 그런 정서가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됐다. 적어도 우리는 외적으로 그렇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우리가 동족을 살상하는 조직은 아니다 라는 정신은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국군의 뿌리인 국방경비대. 창설 초기 미 군정조차 광복군을 기용하려 했을 정도로 당시 경비대의 정신은 민족적 성향이 강했다. 국방경비대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저 경찰하고는 다르다, 친일파 집단인 경찰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연대 모병 광고문에도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1948년 4월자 신문에 실린 구연대 모병 광고문이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국의 주구도 아니요. 일개 정당의 이용 기관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 모국은 아마도 미국 또는 소련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방연비대의 초창기의 정신이었다. 해방 후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향토군을 자초했던 제주의 청년들. 고향에서 맡은 첫 임무는 참담했다. 현지에서 모병을 하고 현지에서 훈련을 하고 현지에서 모든 걸 조달을 합니다. 현지의 정서가 그 군의 정서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가? 왜 총을 들고 입산을 했는가? 왜 선거를 거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누구보다도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새로운 연대장이 오자마자 토벌작전을 한다? 그거는 현지의 정서하고는 정반대인 거잖아요. 박진경 연대장은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딘 군정장관이 직접 제주로 와 대령 계급장을 달아줬다. 부임 한 달여 만에 선임자를 앞지른 특진이었다. 며칠 뒤 옥성정에서 대령 진급 축하연이 열렸다. 이튿날인 6월 18일 새벽. 오후 6시 김포 비행장에는 조선의 새 영웅 고 박진경 대령의 시체가 도착되었습니다. 고 박 대령은 조선 국방정비대 제주도 사령관으로서 지난 6월 17일 제주도에서 살해당한 용감한 분입니다. 된 군정장관은 이 영웅의 혼을 봉헌하는 의미에서 선수 제주도로 비행해서 자신이 박 대령의 시체를 보호해 가지고 왔습니다. 국방경비대 제주도 총사령관 고 박대령의 장례식은 6월 20 이튿날 남산에서 그의 영웅적 순직을 추앙하는 성대한 육군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재직 중에 제주도에서 웬 수험을 불안케 하는 소요도당의 북송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필요하는 기색조차 없이 그의 전신 전력은 책임만투에 정주했습니다. 주한 미 육군사령부의 일일 보고서다. 박진경 연대장 암살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 그를 가장 탁월한 전투 지휘자로 평하며 죽음을 애도했다. 박진경 연대장이 육군 장교로서는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거든요. 육군장 1호입니다. 박진경 연대장의 그 장례가. 암살 당했을 때도 바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와서 그 수사를 암살범을 찾기 위해서 진두 지휘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미군정의 명령에 아주 충실하게 복종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했을까? 범인들은 구연대 소속 군인들이었다. 모두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문상길 중이었다. 재판은 암살의 배후를 밝히는 데 집중됐다. 검찰은 한라산 무장대 총책인 김달삼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인 손선호 하사에게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상길 중위는 동족 상잔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박대령 부임 후의 대내 공기는 전반적으로 변화였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소요 부대에 무조건 공격 명령이 내려졌으며 도민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익렬 연대장의 동족 상잔을 피하는 해결 방침에 찬동해 평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달삼을 만났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4월 3일의 무장봉기에 대해서 그 문상길 중위는 당시에 50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들이 일으킨 그런 무장봉기로서 나름대로 의의를 두고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상관의 만행을 암살의 직접적인 동기로 밝힌 점은 그가 당시 제주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다시 보게 한다. 문상길 중위는 당시 국방경비대에 그냥 내부에 일개 군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한라산 무장대를 향해서 그때 전단도 뿌리고 평화 협상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 아마 문상길이 적극 참여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김익렬 전 연대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회고록엔 문상길 중위가 암살을 결심한 심경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위계화된 군이지만 그에게 부당한 토벌과 학살 명령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겁니다. 재판장 이하 전 법관도 모두 우리 민족이기에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질 줄 압니다.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범행을 시인했다 할지라도 목숨만은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감형을 원해서 이제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이렇게 읍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상길은 오히려 나한테 사형을 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 변호인은 민족애와 정의감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해방된 이 땅에서 제주도민들이 가진 그 모든 불평과 민족 상잔에서 쓰러진 동포의 죽음을 본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하고 30만 도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러한 범행을 감행한 겁니다. 박대령을 암살한 것은 유죄요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혼란에 빠지고 있는 사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용감한 젊은 생명을 살려두었다가 우리 조국을 위해 죽을 기회를 줄 것을 바랍니다. 암살은 살인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비극을 막고 자신도 죽음으로 내몬 암살은 무엇인가? 새로운 나라, 일제의 어떤 식민지의 군인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내가 군인이 처음 되는 거잖아요. 그 꿈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새로운 세상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 열망이 있지만 그 열망은 지금 미군정과 그리고 국방경비대의 어떤 변화,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평범한 제주도민이 지금 죽음으로 몰아내는 단계고, 이 죽음으로 몰아내는 단계를 우리가 조금이나 막고자 한다면 거기에 수장을 지금 제거하는 거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학과 동맹 등 각계 기관과 단체에서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일제히 성명을 내고 암살범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선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하루 전 내려졌다. 암살 계획에 함께했던 신상우와 백영용에겐 무기형,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겐 총살형이 언도됐다.
1948년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의 한 산기슭. 총사를 앞두고 최후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다. 죽기 직전 오롯이 자기 말을 건네는 마지막 유언의 시간.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 스물세 살을 최후로 문상길은 갑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건대 미국인의 지배 아래, 미군의 지휘 아래 민족을 학살하는 조선 군대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저는 갑니다. 암살범으로 총살형에 처해진 23 청년. 제주 현대사에 알려진 그의 기록은 여기까지다. 문상길 중위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안동의 한 시인에게서 시작됐다. 제주 4.3 문학상 심사를 갔었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4.3 연구소 이규배 이사장으로부터 제주 4.3 때 제주도민을 토벌하라는 지휘관을 암살한 인물이 안동 사람이라는 설이 있다.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좀 찾아봐 줄 수 없겠나. 역시 우리 안동 출신이 맞았고 안동의 아주 단아한 남평문 씨 집안의 종갓집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동의 어느 종갓집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 시인은 그 후로 남평문 씨가 살던 종택을 수소문했다. 찾아가 본 곳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이 이미 이마댐 밑으로 수몰이 된 상태였죠. 단서를 찾았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 인물의 어떤 자취가 남아있는 그 마을 자체가 수몰이 되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크게 낙담도 했죠. 남평문시 집성촌을 이루고 있던 안동시 인동면, 마령리, 송명으로 이식골, 이 반변천에 바로 이식골이 있었습니다. 흐르던 강이 멈췄다. 물 아래 마을 이식골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수모를 피해 떠난 이 삶의 자리 어느 한편에 남평문 씨 종택이 있었다. 이곳에서 문상길 중위의 먼 친척을 어렵게 만났다. 안동 지역에는 거의 집성촌이 좀 많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자라다가 갔죠. 상당히 똑똑했다라는 얘기. 또 그 상길이 형님이 군대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같은 유들이 군대를 상당히 많이 갖는 걸로 그렇게 어른들이 하시더라고. 그를 통해 문상길 중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족보지 싶어요. 남평문 씨 족보를 구해 그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손이 없어서 영주를 양재를 족보엔 그가 국군장교로 근무하던 중에 순직했다고 남아있다. (1930년대) 초 가족들이 만주로 건너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문상길 중위의 형수가 철성 이씨 가문이라는 게 특이점이었다. 철성 이씨는 1910년 초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펼친 석주 이상룡의 가문이다. 두 종가의 혼반은 어떤 의미일까? 이 남평문 씨와 이 고성희 씨, 이 석주 일가의 혼인은 그들 간의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상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속 아랫세대에도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한 곳이 이제 안동 지역이었고, 실제 그 석주 이상용 집안 같은 경우는 그 종가를 두고 만주 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종가가 일제 식민지의 치하에 들어가서 그 일제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부끄러움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외형, 집을 지키는 것보다는 정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떠났던 측면이 이제 있죠.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온 문상길 중위는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경비사관학교의 3기로 들어갔다. 삼기생들의 졸업 2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만든 앨범이다. 문상길 이름 석자가 확인된다. 당시 경비사관학교는 군간부 수요를 충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 교육기관이었다. 그 안에서도 3기생의 태생은 달랐다. 해방이 돼서 이제 왔어요, 고향으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국군을 못 집어야 해. 그러니까 아마 저는 육연대 하사관으로나 아니면 서울에서 하사관으로 있다가 이제 육군 3기로 입대했을 거라 보입니다. 하사관으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군인으로서 자질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육사 3기생들이 되겠죠. 연대장이라든가 중대장들이 그들이 어떤 장교로서의, 군인으로서의 자질도 살폈을 것이고, 또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국가적, 군인으로서 국가적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가, 사명감이 있는가, 이런 점도 살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사관 생도들은 건군의 초석이 되려는 자긍심이 높았다. 1947년 4월 19일 임관한 문상길은 그렇게 첫 발령지로 제주에 왔다. 만주에서 생활했고 또 독립운동에 자기 아버지나 누가 관여했다라고 한다면은 민족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아까 말 민족이라는 중심을 두고 자주 독립국가를 굉장히 꿈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 제주 사람들은 자주 통일국가를 염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군이 더 들어와서 미군이 더 압제하고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국가의 모습들이 아니어지고, 그래서 행동들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찾은 문상길 중위의 흔적들은 수몰된 그의 고향처럼 모두에게 잊혀져 왔다. 언제면 그를 4.3의 역사 안으로 온전히 불러낼 수 있을까?
남해 군민동산에 서 있는 동상 하나. 박진경 대령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다. 30년 전 그의 양아들이 박진경 대령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다. 여기 보면 준동 공비잔당 소탕 작전 중 동년 6월 18일 미명의 불행에도 적의 흥탄에 장렬히 전사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거짓인 거죠. 박진경은 일본 오사카 외국어 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일본군이 됐지만 추모비엔 일제로부터 의심을 받던 인물로 쓰여 있다. 4.3 당시 제주도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부하가 아닌 적의 흉탄에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해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인물 이렇게 내세우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진경 대령의 실체가 이제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여기 공원 정비 공사가 있었어요. 그때 한가운데 잘 보이던 동상을 한 곳 외진 곳으로 이렇게 옮겨놨던 거죠. 20년 전 제주의 한 시민단체가 철거를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여기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도로 쪽에 좀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중심부에 박진경 대령의 동상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호령하듯이 그렇게 서 있었고요. 그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돌 하루방이 2기가 호위하듯이 동상을 호위하듯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훗날 박진경 대령은 을지무공 훈장에 추서됐다. 문상길 중위는 무덤 하나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그동안 4.3을 바라봤던 우리의 현대사였다. 민족 통일을 지향하고 그다음 제주도 주민들을 이렇게 어루만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군인은 결국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문상길의 이런 박진경 암살과 그다음 본인이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이 과정 자체가 우리 한국 현대사의 어떤 비극을 암시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해방과 점령이 교차하던 시대였다. 통일을 바라던 조국은 분단으로 치닫고 누군가는 저항을, 누군가는 투항을 선택했다. 격렬하게 흘렀던 1948년, 그 한가운데 있던 암살의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다. 문상길의 행동에는 적어도 자기 확신이 있는 확신에 찬 확신범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상관을 암살했다. 그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문상길을 우리가 단순하게 상관을 암살한 암살범이 아니라 동족, 특히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역사의 법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상길 중위가 유년 시절에 살던 남평문씨 종택이 수몰되기 직전에 복원됐다.
기억은 수장된 역사를 꺼내는 첫 번째 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내가 한 일은 다만 1948년 그 사내가 안동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 제주도민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암살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향년 23 사내. 고향은 안동. 내가 한 일은 다만 그 사내의 사진 몇 장 찾은 것. 두 눈 가린 채 목이 꺾인 사내의 최후 진술. 무자년 사내가 가고 내가 한 일은 다만 그의 흔적을 찾은 것일 뿐. 고작 대문간에 막걸리 한 잔 올리고 그의 죽음을 전하는 일이었을 뿐. 그 사이 하늘나라 법정에서 받아놓았을 그 사내의 판결문을 이 집 우체통에 전해주는 일을. 그날 이후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은복주를 마셨다. 경자년 경칩무렵 복수초가 까치 구멍집 화단에 피어있는 날이었다.